폭력은 일단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폭력은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의 그 용기 있는 저항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폭력 사회가 됩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저항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용기 있는 저항을 하고 싶어도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또한 그 좋은 사회가 아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또 가정폭력 문제를 대표적으로 얘기 들면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회가 들을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이제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폭력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저항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하면 뭐 성폭력, 뭐 가정폭력, 또 요즘 뭐 데이트 폭력, 또 뭐가 있죠? 뭐 온라인상에 뭐 무슨 막 그 언어 폭력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폭력을 다루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익산에서 제 생각에는 좀 앞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한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은 특히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은폐성이 강합니다. 가족 외에는 모르죠. 가정 내에서 벌어지니까 그 남편이 아이를 때리고 여성을 때린다고, 와이프를 때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아내한테 맞는 남편도 많아요. 그런 사안들이 있지만 외부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 가정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역시 반복적이 된다는 거죠.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이 된다는 거죠. 익숙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가고 얼마나 가정 내가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가정 내에 흉기가 많아요. 가정은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가정폭력이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2018년도에 경찰 백서를 보니까 그 통계가 나오는 게 한 2010년도에는 7,000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38,000건 정도가 이게 절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전체 폭력 건수에 가정폭력에 포함된 그 비율이 7년 전, 8년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가정폭력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신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부인도 신고고 아이도 신고하고 아이들도 신고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 폭력 횟수가 그 건수가 늘었습니다. 현재 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게 뭐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면 구속을 시킵니다. 구속을 시키려고 노력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습적이거나 또 흉기를 소지해서 했다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 두 번째는 3년 이내에 재범을 했다든가 또 재범 후에 다시 범행을 했을 경우에. 세 번째는 뭐 기타 뭐 가정 파탄이 심각하고 또 심각한 신체적 유해랄지 정신적 유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구속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이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가정폭력의 속성상. 예를 들면
그 아내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내지는 알았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구조입니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은 이제 이 보호 처분도 있다. 절차 중에 가해자를 치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정도 내지는 지금 할까요 진행할까요 정도 이 설득은 가능한데 끝까지 자기는 않겠다. 신고했지만 그냥 아까는 신고했지만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익산의 작년도 가정폭력 범죄 건수가 2018년도에 한 170여 건 되는데 그 신고된 이후에 처리되지 않은 건수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건수들이 많은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재발 우려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하는 거 봐가지고 재발 우려 가정을 지정해요. A 등급, B 등급 지정된 재발 우려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선 그 지구대 파수소 직원들한테 순찰도 강화하게 하고 또 그 전담 경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정을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역시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A 등급, B 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월마다 뭐 2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A 등급, B 등급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 폭력이 그 왜 또 심각하냐면 이 자녀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이 평생 그 트라우마랄지 아니면 그 자기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게 돼요. 그런 어렸을 때 폭력이나 폭행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런 연구 자료도 많은데 상당히 심한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 폭력 문제가 비단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경찰서장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수 없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고 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어떤 지역적인 해결책, 어떤 국가나 법이나 제도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지역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 결혼 전에 뭐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게 해서 결혼 전에 부부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아버지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든가 만약에 강제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로 시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 경찰서장 할 때는 사실은 결혼식장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했어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결혼식장비 뭐 10%를 좀 깎아줘라 좀. 그래서 그 결혼식장 그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있는가 찾아가 봤더니 익산에 각 도처에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자기 종교에 따라서 이제 그 기관에서 지정된 기관에 갔다 오면 여러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 가정폭력기관을 가서 보니까 교육기관에 가서 보니까 매점 전방은 열어놨는데 사람이 안 와요. 나 그 그 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받으러 오겠습니다. 나 받고 싶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끔 온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양반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별로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는 사람만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다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 이 시스템을 완비하고 그 교육을 거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관련해서 뭐 질문이 나중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사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갔을 때 가정폭력이 아마 그 CSI나 아니면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그 아이가 전화를 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현장에 경찰관이 갑니다. 가서 무조건 현장에 폭력이 있었다고 보이면 우선 체포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체포를 해요. 예. 그래서 가해자를 격리시켜요.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를 보호해줘요. 피해자 보호기관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가해자는 그냥 놔둡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 한 가해자에 대해서 뭐 100m 내에 접근 금지 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 구도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해자를 체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보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 가정폭력 관련 처벌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하는 처벌법에 대한 그 목적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는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플러스 피해자 인권을 또 보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고 있는데 이 가정폭력 처벌법은 제 생각인데 목적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피해자의 아까 미국처럼 피해자가 나중에 거부를 하더라도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피해자가 신청이 없이라도 그 임시 조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그 판단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논문이 막 몇 장, 뭐 50장, 60장짜리 논문이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쉽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폭력 중에서 우리 현재 익산에서 제 생각할 때는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시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